안녕하세요. 모두국 로지컬국제법 장현명입니다. 시험 보신 분들 또 들으실 거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분들도 찾아보실 것 같아요. 2022년도 국가직 9급 지난 4월 2일 토요일에 시험이 실시됐고요. 이 필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누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국제법 개론이 제 예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시험 과목이 개편이 되고 나가지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개편이 됐으면 개편된 거에 맞춰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래도 난이도 자체를 확 올리지는 못한다라는 게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간직 수험생들 중에서도 아예 선택을 안 했던 그런 수험생들도 많았던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를 확 높이진 못해요. 그러면 국제법은 그래도 상식선에서 날 수 있는 지문들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는 비교적 좀 무난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놓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무난한 그런 시험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평소에 봐왔던 좀 공통 과목이었다든지 아니면 또는 행정법이었다든지 이런 과목에서 좀 더 많이 힘들고 난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났어요. 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통은 난이도를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난이도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 D 뭐 이렇게 해서 잡아 보겠습니다. 난이도 A 문제가 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 B 문제는 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 C, D 문제는 15문제라고 생각해요. 15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요, 다 우리가 기존의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뭐 객관식 강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기본이다,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기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오면은, 이 문장 나오면 진짜 틀리면 억울한 거다 라고 했던 문장들이 거의 15문제 나왔었어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5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좀 성실하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그럴 문제가 정말 2개 있고요. 그래도 접근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3문제 정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재에 정말 대놓고 이렇게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일단 18문제예요. 18문제. 예.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설 강의도 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C, D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디에서 가려지냐면, 난이도 D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냐? 4개 지문 자체가 내가 다 알만한 얘기예요. 다 반복해서 나왔던 지문들, 기본 이론들 가지고만 딱, 또는 기본 조문들 가지고만 딱 낸 게 D예요. 근데 지문 중에 1개 또는 2개가 좀 생소한 데서 나왔다 싶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게 C예요. 근데 왜 이게 난이도 C에 해당하느냐? 즉 중간보다 아래 난이도에 해당하느냐? 답을 훤히 보여주니까 그거예요.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을 훤히 보여준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내년 시험에는 답을 훤히 보여준 문제가 많을지 안 많을지 아직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지금 시험에 통계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난이도 D에 해당할 만한 문제들은 좀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난이도 C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수는 지금만큼보다는 좀 더 많으니까 C, D 전체적으로는 좀 줄 거예요. 15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한 13문제 내외, 그러니까 12에서 14문제 정도가 난이도 C, D에 해당하는 문제는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진짜 이제 A나 B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추가를 해주느냐, 그게 평균을 좀 더 올렸다가 낮췄다가, 합격선은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내년에도 주요한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다? 기존에 강조했었던, 즉 제가 수업 시간에 틀리면 억울한 문제다, 틀리면 억울한 지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가장 기본 이론이 바로 법리입니다. 법리.
법적인 이치, 법리라는 겁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사소한 실수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그런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법하면 다른 사람들도 실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행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문제 1번에서 보면 구지 표현을 드릴게요. 구지 표현 드리면 A, B, C, D 난이도 중에서 바로 D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D 난이도. 1, 2, 3, 4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1번. ICJ 규정에 따르면 합의가 없어도 형평관선 나올 때마다 뭐예요? 당사자가 합의해야만. 객관식 문제집 보면은 합의해야만 또는 합의가 없어도 이 문장 자체가 한 10개 가까이 나옵니다. 당연히 합의가 없어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2번. 조약과 관습은 뭐예요? 대등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등하다 그랬죠. 조약이 우선한다. 이거 다 무조건 틀리다 그랬죠. 그렇죠? 비슷한 문장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그죠? 3번.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흠결시 보충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행규범이 있고 강행규범 밑에 조약과 관습이 그 다음에 있고 얘네가 없다. 그러면은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해서, 또는 가로로 쓰면 강행규범, 조약, 관습, 일반 원칙 이런 식으로 제가 썼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3번이 맞죠? 그냥 대놓고 다 보여줬어요. 4번. 선례 구속의 원칙 이런 거 없다 그랬죠. ICJ고 어디고 간에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다.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당사자의 당해 사건. 그쵸? 두 가지 당이 나옵니다. 당해 사건에서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뿐이지 이후의 사건에 다른 당사자들을 절대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게 4번 질문. 뭐예요? 난이도 D. 출발 좋습니다. 굉장히 출발 좋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출발했어요. 2번. 이것도 난이도 D. 볼까요? 1번.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이런 거 속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제재판소는 국제법 갖고 판단하는데 국제재판소에서 국내법은 뭐예요? 법이 아닐 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나 신경 안 써. 난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국제법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국제재판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국내법을 무효로 만드는 거는 각 국가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조약을 법률과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2번.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즉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들어올 때 직접 수용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고, 수용이론 미국, 한국, 변형 독일, 영국 이런 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수용이론. 그렇죠? 4번.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다시 말하면 국제 의무 불이행의 정당에 의해서 자국의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운영할 수 없다. 조약법에서도 나오죠. 국가책임법에서도 나오죠. 계속 나오던 것. 산뜻하게 두 문제 풀고 들어갔을 거예요. 3번 문제도 굉장히 산뜻하게 들어갑니다. 왜요? 답이 1번이에요. 지금 2, 3, 4번이 가책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았던 게 2, 3, 4번이 전부 다 답이 1번으로 시작해요. 볼게요. 범죄인 인도, 의무, 관습법상 의무 없다 그랬죠. 옳지 않은 거 그냥 바로 답이 딱 나오네. 끝. 밑에 안 보고 넘어가도 돼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세모의 여지조차 없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 최소 중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명시된 범죄 특정성의 원칙. 그렇죠? 그 다음에 재판 진행 중 확정 판결 받은 경우라면 거부될 수 있다. 뭐 절대적이든 아니면 상대적이든 간에. 일사부재리. 즉 이미 한번 책임진 건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면 안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4번. 외국인 재산의 수용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행정법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대충 행정법으로 생각해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거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 그 다음에 뒤에도 좀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하여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외국인 재산을 수용해요. 즉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우리 걸로 가져와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보상을 해야죠. 그럼 보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현대 국가예요? 현대의 법치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보상 안 할 수도 있죠. 현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엉망진창 국가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엉망진창인 국가들 좀 보고 있잖아요. 그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진짜 이상한 나라들도 보잖아요. 뭐 그 작년부터 막 미얀마니 뭐 아프가니스탄이니 지금 요즘에 보면 러시아니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정상이 아닌 애들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 말고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어때요? 국가의 수용은 국가가 주권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주권이지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국제법 공부 안 하고 행정법만 공부했어도 야 이건 세계에 어느 법학자가 있다고 소리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번 보세요. 수용의 대상 뭐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 무채재산은 이제 지식재산 주로 저작권 이런 것도 있고요. 헐공식은 강대국, 선진국들의 이야기인 거죠. 신속, 충분, 효과적인 보상. 그 다음에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비차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수용의 기본적 원칙이죠. 그렇죠? 즉 강대국 측 논리, 개도국 측 논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바로 비차별 원칙이라는 거. 어느 나라 국민권을 수용하고 어느 나라 국민권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 2, 3, 4번 깔끔하게 넘어가네요. 자, 5번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5번 문제가 난이도 한 B 정도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나오는 R2P 개념에 대해서는 상세 개념이에요. 상세 개념. 근데 R2P 개념 뭐에서 나와요? 간섭에서 나오죠. 그렇죠? A 국가가 B 국가의 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할 수 있는 국내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거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R2P 개념 자체가 최근에 등장한 거긴 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침략범죄의 개념의 확정이죠. 그리고 관할권의 개시였죠. 다시 말하면 침략범죄는 최근에 관할권이 개시된 게 아주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침략범죄죠. 그죠? 처음에 R2P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침략범죄는 아직 관할권 개시가 되지 않았었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도 있고 실제로 보호책임 개념이 등장할 때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의 반환죄, 그다음에 뭐 인종청소 이런 것까지 해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그렇죠? 침략 범죄예요. 전쟁 범죄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침략 범죄인 거는 지금 너무나도 물론 그것도 이제 증거를 어떻게 뭐 되기는 그렇지만 침략이에요. 그거는 침략이에요. 뭐 국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자위권 행사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영토에 또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무력 행사를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러시아 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낫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침략을 그러니까 하여튼 침략 가지고 뭔가 하나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침략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침략 범죄. 보호 책임 자체가 타국의 어떤 특정 국가의 국내적인 사태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일종의 적법한 간섭의 그런 근거로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집단 살해 국내적인 문제죠. 인도의 반환죄 국내적인 문제일 수 있죠. 전쟁 범죄는 국제적일 수도 있고 국내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속성이 다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침략 범죄는 어때요? 침략 범죄는 철저하게 어때요? 어떤 국가가 A 국가가 B 국가를 때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국내의 현상이 아니라 그 국경 바깥에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침략 범죄죠. 이미 뭐예요? 보호 책임은 국내 문제의 개념 범위를 줄이고 국제 문제에 속하는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행위들
국내 문제에 속하는 것을 범위를 줄이고 국제 문제의 범위를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침략은 뭐예요? 침략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그냥 순수하게 국제적 문제예요. 국가가 타국을 때렸으면 국제적이죠. 100% 국제적이죠. 그렇죠? 국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R2P 개념, 보호 책임 개념과 국내 문제 불가서 원칙 개념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뭐예요? 상세 지식에 대한 문제였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이거 그래도 좀 그 R2P 개념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B라고 한 거지, 사실 접근법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유엔 체제하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이제 난이도 C라는 거예요. 난이도 C. 왜 C냐? 이 지역적 약정이라는 거고, 지역적 약정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세부 조항을 우리가 암기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안전보장이사회 허가가 필요한가? 자,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는 안보리 허가가 필요 없죠. 자위권 행사하고 나서 안보리에다가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통보만 하면 되는데, 지역적 약정을 통해서 뭐예요? 강제 조치는 뭐예요? 구속력 있는, 다시 말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두들겨 패겠다는 게 강제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헌장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때문에 1번에서 지금까지 앞에, 즉 첫 페이지인데 첫 페이지 좌측면에서 1번에서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문제 풀다가 1번에서 벌써 이렇게 문장도 길어 막, 지역적 약정 조문 그렇게 열심히 안 봤는데 이런 생각 들면 이제 멘탈 흔들리죠.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렇죠? 2번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 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체결된 적은 없다. 역사적인 사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고 이 중에서 답이 없을 거다. 역사적인 문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은 웬만하면 정답 질문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3번. 안보리가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1차적 책임은 안보리가 있는데 안보리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못해요? 러시아 보세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이런 애들이 정말 극단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중간에 이거는 안보리에서 신경 쓰지 맙시다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발목 잡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럼 안보리가 뭐예요?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손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4번 볼까요? 4번에서 답을 눈에 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차 외웠던 부분이에요. 자, 무력 분쟁과 관련하여 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안보리가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뭘 할 수 있어요? 토의는 할 수 있지만 권고할 수 없죠. 권고할 수 있다? 요청이 없더라도 토의는 할 수 있지만 권고는 못 한다 그랬잖아요. 단 안보리에서 요청하면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요청이 없더라도 이건 너무 그러니까 1, 2, 3번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4번에서 답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아마 객관식 문제 집에 세 보면 10개 이상 이 지문이 있을 거예요. 7번. 7번 난이도 A입니다. 난이도 A. 왜냐면 해양법 협약의 내용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법 협약에서 일단 그 해양 자체의 성질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규정들 주로 이제 경계 획정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해양에서의 관할권 이야기를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이제 해양 분쟁에 관한 기준들 규칙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법이에요. 해양법 문제이면서 환경법이에요. 환경법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환경법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월경 피해 방지, 협력 의무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서 해양법 협약에 나타나 있는 것과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서술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서 정답이 아닌 다시 말하면 1번, 3번, 4번은요. 해양법 협약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와 보존 그 편에 그대로 조문이 나와 있는 거고요. 2번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거예요. 1번 볼게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여 활동이 다른 국가 환경 오염 피해에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이거 뭐예요? 영역 관리 책임 원칙이죠.
자, 이거 해양법 문제기도 하고 환경법 문제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법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해양법 규정이라고 이렇게 딱 보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꼬여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꼬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8번 문제로 그냥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점프해서 8번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환경법 원칙 쪽으로 환경법 원칙? 원칙이니까 우리가 나열해서 외웠던 거, 이런 월경 피해 방지 뭐 또는 영역 관리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통고. 해양 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할 위험에 처하거나 입을 것을 알게 된 경우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다가 통고 또는 협력 의무 원칙. 그렇죠? 우리가 뭐 합의를 봐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서로 협력해라, 그다음에 알려줘라 이런 원칙들은 명확하게 바로 서 있는 그런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환경 영향 평가. 요것도 조항이 있어요. 2번을 한번 볼게요. 해양 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막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게 사전주의 원칙과 유사한 그런 서술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사전주의랑 비슷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해양법 협약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과학적 기준 또는 표준, 과학적 기준 또는 표준을 중시하는 그런 쪽에 서 있습니다. 말도 되게 문장도 어려워요.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비용 효과적인 조치. 비용 효과적인 조치. 비용 효과적인 조치라는 말도 국제법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고. 전형적인 사전주의 원칙이랑은 좀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전 예방주의적인 그런 거죠. 그렇죠? 예방주의적.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방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점점점 갈수록 현대에 등장하는 얘기고요. 해양법 협약은 82년도 훨씬 예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원칙들을 보면은 그 이전에 과거에 존재했었던 스톡홀름에서 그다음에 나중에 82년 이후에 리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번과 같은 얘기는 굉장히 최신적인 최근에 발전됐을 법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 과학적인 불확실성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규명해내지 못한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미리 방지하자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하기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협약이 82년에 이제 채택이 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82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올드한 얘기들이 가급적이면 오답인 지문, 다시 말하면 해양법 협약에 있는 얘기고요. 가장 프레시한 얘기들이 정답 지문은, 즉 82년 협약에 없는 지문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자체도 이상한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도.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추론을 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도 알 수 없는데 무슨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해요? 그죠? 8번 보겠습니다. 영사관계 나왔어요. 영사관계 나오면 제일 나오기 좋은 것들이 하나가 뭐다? 외교와 공통점, 외교와 차이점 이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기관이 영사 활동을 했을 때 또는 영사기관이 외교기관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외교기관이 영사 행동을 했다. 그럼 뭐예요?
외교 면제 특권을 향유한다. 영사기관이 외교 활동을 했다. 영사 면제 특권을 향유한다. 이것만 알아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3번 보세요. 영사관원이 접수국 동의하에 외교 활동. 영사에서 외교 활동을 했다. 영사관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신분 자체가 영사면 외교 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없죠. 항상 뭐예요? 영사관원은 항상 영사 면제 특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2번 보세요. 외교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한다. 그럼 뭐예요? 외교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뭐예요? 외교, 그렇죠? 외교관계 협약 적용되는 거. 3번은 영사관계 협약이 적용되는 거, 그렇죠? 네. 이걸로 다 바로 탁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보통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할 수 있고, 외교관계 수립은 좀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대 국가 간에. 반대는 성립하지 않죠. 반대는 어때요? 영사관계는 외교관계랑은 다르죠. 영사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번째. 외교관으로서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적수국 외교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좀 외교관이면서 영사 직무를 하고 있어요. 영사 직무 수행하니까 얘 영사네 외교 특권 면제가 적용 안 되겠네. 그러면은 영사에 따라서 두들겨 패야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기본적 신분이 즉 외교관계 협약이 적용되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고. 물론 조문에 다 있습니다. 조문에 다 있는 얘기인데 2번, 3번 보시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교관이 영사 일해도 외교특권, 외교협약 적용된다. 영사관이 외교 일하면 영사특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본질적인 그 기관의 내용에 따라서 협약이 어떤 협약이 적용되느냐 이게 당연히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요것도 제가 난이도 B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보면 다 맞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다 맞는 것처럼. 또는 기역, 니은, 디귿 즉 1번이 답이다. 아니면 기역, 니은, 리을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4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외교부 장관은 뭐예요? 빅3잖아요. 그렇죠? 빅3.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 이 빅3는 뭐예요? 모든 거 하죠. 그렇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웬만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찍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니은, 디귿, 리을 때문에 고민을 했을 텐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채택과 관련돼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빅3. 빅3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빅3가 3명이 아니라 2명이죠. 그렇죠? 채택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공관장과 접수국 간의 채택에 있어서죠. 자, 니은 디귿 보시면 외교 공관장이 조약에 서명을 한다? 조약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서명은 채택 인증 요구에서만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약식 조약의 경우는 뭐예요? 구속적 동의 표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몰라요. 서명이라고 하면 약식 조약에서는 구속적 동의 표시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서명이 꼭 채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귿 볼까요? 대사예요. 대사는 공관장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가 존재하면 대사가 공관장일 수밖에 없어요. 대사, 공사 이렇게 했는데 대사가 있으면 이 대사는 뭐예요? 외교 공간에 파견하는 파견국의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공관장일 수밖에 없어요. 대사는 곧 공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관장이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게 전형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기역 디귿이 맞는 거고 리인이 틀린 건데 문제는 뭐냐면 리을이 이게 문장을 이상하게 썼어요. 문장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드릴게요. 국제회의, 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구의 어느 한 기관 내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국제회의, 그 국제기구 또는 기관에 파견된 대표가 정권의 입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장 자체를 되게 이상하게 쓴 게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있는 대표예요. 기본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대표가 채택을 하는 것을 할 때는 채택하는 행위, 예. 채택을 하기 위해서 뭐 서명을 한다. 채택을 하는 서명을 한다. 채택을 하는 행위를 한다. 그때는 정권의 입장이 필요 없다. 이게 맞아요. 근데 문장을 쓰면 마치 국가대표가 그냥 국제기구에 기본적으로 파견된 게 아니라 야, 너 채택만 하고 와 라고 파견한 것처럼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이렇게 문장을 썼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철저한 비문이에요. 이 말이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이 되었다.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리을 때문에 혼동이 돼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썼다라고 하면 억울하면 한번 이의제기 해보세요. 네.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장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썼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 뭐예요? 관계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 사정으로 보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전권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국가의 의사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일개 파견된 대표자에 대해서도 전권 위임장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딱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간주된다 또는 뭐 그렇게 의도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그냥 뭐예요? 채택에 대해서 공관장, 그렇죠? 공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봤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조 2항 A, 요게 7조 2항 B.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국제기구 대표, 이게 7조 2항 C. 기구와의 조약 또는 기구에서 체결되는 국제조약 이런 것들을 할 때 요 채택, 모든 행위, 채택 행위 두 가지 이렇게 구별을 해보고 요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외워놨으면, 잘 기억을 해놨으면 이걸 문장을 철저하게 읽으면서 국어 시험에서 읽듯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읽듯이 보지 않고도 웬만하면 그냥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니은이 틀린 것은 서명이라는 게 채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서명도 있을 수 있지만 채택보다 더 나아간 서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관장이 서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서명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니다라는 거. 채택을 위한 서명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예쁜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쁜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문제 좀 이상하게 냈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문장 이렇게 쓰면 이게 한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0번은 이제 외교관계 협약으로 나와요. 영사도 한 문제 나왔고 외교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게 아니라 협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였다라는 게 문제죠. 문제 자체가요. 협약 및 국제 관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약 및 국제 관행. 저는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난이도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협약에 명시된 문장이 아니면요. 웬만해서는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웬만해서는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자,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어도 공관의 불가침, 문서의 불가침 철저하게 보호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 확실히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규정에 있어요. 외교관계 협약에 있어요. 2번, 3번, 4번인데 3번 보시면 외교관의 개인 서류는 외교관의 서류, 문서 서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거, 신체, 서류 다 불가침을 갖고 있는데 상업적 활동으로 재판관원을 복종하는 경우에 이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관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서류는 외교관의 개인 서류는 기본적인 불가침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조문을 자세히 보셨어야 되는데 서류까지는 불가침이 원칙적인 불가침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외교관 개인의 재산, 서류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출 강제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해석론이에요. 해석론입니다. 4번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 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자,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 공관은 누구의? 파견국의 공관이죠. 그렇죠? 파견국의 역시 접수국 수준에 들어갔어요. 반환되어야 하는데 재판 등 사법 절차 목적 활용 안 되죠. 외교 공관의 문서도 절대적 불가침입니다. 그렇죠? 외교 문서, 서류, 외교 공관의 것, 그 다음에 외교관 개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문서, 서류는 절대적 불가침을 향유한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2번 보세요. 외교 문서가 공관원에 의해서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외교 문서였는데 이게 외교 문서가 아닌 게 되었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줬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공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공관이라고 하는 이 외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존재하는 문서다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에 있는 거 아니면 외교관 개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문서들은 겉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외교 서류야 또는 외교관의 서류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관원이 공식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호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겉 모양을 자기 스스로 공관원이 스스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테두리를 보호막이라는 것들을 쳐져 있는 서류인데 이것을 깨고 줬다는 거예요. 내부자 공관원이 공식적으로 즉 업무상 줬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건 외교 문서다. 누가 봐도 외교관의 문서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 들어봤을 때. 그죠? 그런데 이것은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설이에요. 통설적인 게 아니에요. 통설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게 문제 봐요. 물론 이게 통설적 해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의 유명한 저서들, 외국계 교수들의 저서들에도 간혹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학 교수님들 중에 가장 저명한 교수님 교과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 팔린 교수님 교과서 두 개에 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약 규정을 갖고 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통설적 해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렇게 살짝 발을 빼면서 내가지고 자, 너네 책이 나와 있는 거지. 근데 항상 뭐예요? 통설은 소수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통설은 항상 소수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교관이 갖고 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교 공간에서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 불가침을 인정해야 된다. 공관의 재산은 절대적 면제가 되죠. 근데 외교관 개인의 재산은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소송 관련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4번처럼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환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번, 3번, 4번이 다 통설적 견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되는 통설적 견해라고 봐야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통설적 견해이기도 하고 통설적 견해가 될 수 있는 그만큼의 나름대로의 합리성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랑 좀 비교가 되는 반대 견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고 왜 이게 답이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의 제기해봐야 여러분들 별 소용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수님들 책 중에서 제일 잘 팔린 교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 팔린 교재 두 권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수험적으로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 또는 이 의미 있는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설의 견해는요, 나중에 재판 한번 갔다가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조문을 근거로 하지 않고 교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통설을 가지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시험 보면은 괄호치고 뭐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한 OX를 2개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수설 있으니까 이거 이의 제기해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하려면 소수설을 찾아야 됩니다. 전 세계 언어로 되어 있는 전 세계 그 서적들을 다 뒤져야 됩니다. 평생 가도 못해요. 네. 워낙 이것도 확고한 통설이에요. 굉장히 확고한 통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설을 갖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제가, 또는 해석론을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의 질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는 거지, 틀린 문제라고, 오류가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잘못된 문제는 아니에요. 적합한 그 시험 문제로서, 공무원 시험 문제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 A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또는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다 우리가 대비 가능한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11번 보겠습니다. 유엔입니다. 1, 2, 3, 4번. 1번, 2번에서 함정을 좀 놨죠. 그쵸? 이거 이제 의장성명이라는 거. 이게 의장성명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되는 그런 것들이 관행상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느 교수님 책에 이렇게 요 문장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냥 교수님 교재에서 갖다 붙인 그런 문장이에요. 웬만하면 진짜 좋은 문제 아니면 웬만하면 안 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관행 아니면 역사적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정답일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유엔의 상주 옵저버국이라는 건 뭐예요? 유엔 회원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투표할 수 없는 거 막. 4번 볼게요. 가입의 문제는 뭐예요? 거부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1, 2, 3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딱딱딱 등장을 하는, 유엔 헌장 규정을 딱 보면, 조문을 보면 그대로 딱 떠오르는 그런 문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난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C는 되는데, 4번 보세요. 가입은 거부권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이 늦었다 그랬잖아요. 냉전 체제 속에서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시 중국이나 소련에서 반대를 하니까, 얘네 들어오지 마, 걔네 국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렇죠? 가입이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입을 하려 그래도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결사반대하죠. 그렇죠? 거부권 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죠. 아예 가입이 안 돼요. 동시 가입이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동서 간에, 즉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합의의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물로 나온 그런 거죠. 그렇죠? 거부권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실질 문제잖아요. 그렇죠? 회원국이 되는 것은. 또 답이 보이는 거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조약법에 관한 비나 협약의 강행규범의 개념은 그로부터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수락된 규범을 강행규범이라고 하죠. 강행규범의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3번 보세요. 신강행규범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되는 거지, 새로운 조약, 새로운 관습만 갖고는 안 됩니다. 관행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다. 왜요? 강행규범은 일반 조약이나 관습보다 상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보시면 당사국은 합의에 의해서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강행규범은 뭐예요? 국가의 의사보다 더 우월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켜야죠. 신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종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한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무효라 그랬죠. 절대적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무효가 들어가죠. 일부 무효가 애초에 안 되죠. 상대적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무효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고, 절대적 무효 사유에서는 일부 무효 없어요. 그냥 전부 무효예요. 가벼운 문제입니다. 외국인 지위 이것도 여러분 행정법 공부했으니까 답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출입국에 대해서. 자국민은 입국의 자유 크고 출국의 자유는 좀 제한될 수 있고, 외국인은 들어오는 입국,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이 나가겠다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다 그랬죠. 그렇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국가 정책상 필요하면 막을 수 있는 거죠. 2번,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 추방할 수 없다. 당연한 거고. 3번, 외국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여러분, 행정법 배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제법에서도 제가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좀 드리고 했지만, 행정법 배웠으면 더 잘 알 거예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조약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국제 의무를 추방하지 않겠다는 의무 부담하는 것. 조약을 통해서, 즉 자국이 스스로 그러한 의무를 가졌어요.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자의적으로 출국 금지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못해야지 타당한 법치국가입니다. ICJ 이것도 연맹 시절 PCIJ는 PCIJ와 독립한 기관, 연합에서는 주요 기관, 즉 UN 내부에 있는 기관, 6대 주요 기관 중에 하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3번 소재판부 3가지 종류가 있죠. 특정 부류의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소재판부, 그 다음에 간이 3명 이상, 합의 5명 이렇게. 전원재판부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가 모의고사나 객관식 문제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소재판부에서 1심, 전원재판부에서 2심 이런 구조 아니라고요. 소재판부의 판결, 전원재판부의 판결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6개월 내에 또는 판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번 보세요. 에더쿠저지 임시재판관. 근데 선임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적재판관이 없으면 우리가 임시재판관 선임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보내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름대로 보냈는데 거기 재판관들 사이에서 왕따 당해버리면 쟤 뭐야? 이거 돼버리면 보냈나 마나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 그룹 안에서, 그 재판관들 그룹 안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이분은 우리랑 레벨이 비슷한 레벨인 분들이야 라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선임해가지고 우리 임시재판관 내어주세요. 그렇게 보내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시험장에서도 기억났을 거예요. 자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게 아니다. 그렇죠? 재판관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번 볼게요. 국가 책임 조항. 사인의 행위. 원칙적으로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사인을 지시했어요 또는 이용했어요, 사인의 행위를 인수했어요, 또는 공권력 부재 시에 사인이 공공적인 행동을 했어요, 뭐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임받았다. 공무수탁 사인, 행정법 배웠죠. 그렇죠? 4번 마비된 상황, 정부 권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2번 보세요. 단순히 지지한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지예요? 그 사인의 단체한테 좀 보조금 좀 많이 주면 지진가?
아니면 A 단체와 B 단체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A 단체가 시위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잉 진압을 하고 B 단체에 대해서는 진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순히 지지한 건가? 그렇게 말해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단순히 지지했다. 법률적으로 별로 좋은 단어 자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명쾌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넘어가네. 국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 속인주의가 되니까 당연히 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해서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무국적자 난민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라는 건 뭐예요? 예외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문장이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는 법인에 대한 사건인 건 맞아요. 근데 뭐예요? 진정한 관련성. 이거는 진정한 관련성은 오로지 한 군데서만 나온다 그랬죠. 노태범 사건. 노태범 사건 이전 이후에서 아무 데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외교보고 천에서 등장하지 않는 진정한 관련성. 그렇죠? 네.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련성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분쟁 해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얘기예요.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데 그냥 중재가 아니라 뭐예요?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런 거 생각했다고 해서 틀린 질문은 아니고 틀린 거 뭐예요?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보복 조치 이걸 뭐예요? 교차 보복 된다. 이거 특이한 거다. 그렇죠? 왜? 우리가 당한 분야에 대해서만 보복 조치를 한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요 수출품인데 저쪽에서 수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저기서 수입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보복의 실효성 없잖아요. 그럼 다른 분야 가야죠. 그렇죠? 허용되는 거죠. 교차 보복 허용되죠. 특징이잖아요. 18번 최애국대 원칙, 법률상 사실상 차별, 그다음에 관세 동맹은 최애국대 예외, 그다음에 관세, 과징금, 방법 다 적용되고 광범위하게 수입 상품 플러스 수출 상품.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야, 나 니네 나라 상품 안 살 거야. 이것도 무서운 거지만 야, 나 니네 나라에 안 팔 거야.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특정 물품을 러시아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러시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전체 소비량의 한 30%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엄청 권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야, 나 우리 너네한테 안 팔아 라고 하면 가격 폭등하죠. 그렇죠? 야, 다른 나라는 다 팔면서 왜 우리나라는 안 팔아? 그냥 안 팔아. 그럼 뭐예요? 러시아 내에서 그 물건 가격 폭등하고 경제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비우호적 행위 또는 공격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입 상품이든 수출 상품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최애국 대우 원칙이 아니라 뭐다? 내국민 대우다. 내국민 대우는 뭐예요? 국경을 넘어들어 온 다음에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 간의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게 내국민 대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있어서의 서술입니다. 최애국 대우 원칙은 수입, 수출 다 공통이고요. 19번. 자, 지금까지 다 계속해서 난이도 C, D 문제였고 요게 이제 또 B 문제예요. 문맥. 저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예, 문맥이 있고 그쵸? 참작이 있고 해석의 보충이 있고 문맥과 참작과 해석의 보충 이게 31조, 32조 이렇게 나오죠. 그쵸? 예, 전문, 부속서, 예, 그 다음에 합의, 문서 이게 다 서류들이잖아요. 그쵸? 참작하는 것과 해석 보충 두 가지. 참작해야 되는 것은 체결 이후. 그렇죠? 이건 체결 당시 과정. 그렇죠? 요게 31조 규정, 요게 32조 규정. 합의, 문서, 전문, 부속서. 이게 다 뭐예요? 31조 1항에 나오는 문맥의 리스트들이죠.
요거는 32조에 나오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석의 보충적 수단. 네, 그래서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문맥 자체는 아니에요. 왜요? 상황이니까 상황. 상황은 여러분, 상황은 전후 사정이라는 것이 텍스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텍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한테 이 문제 그냥 딱 주면은 협약 몰랐어도 야, 이건 텍스트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맥, 참작, 보충. 이전 사정. 체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보충. 이후에 있던 거는 참작. 이건 뭐예요? 문맥은 아닌 거다. 문맥은 아닌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정들은 이전 사정은 보충, 이후 사정은 참작.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연히 맞췄을 것 같고 20번 볼게요. 섬에는 섬과 암석이 있다. 서술할 때는 객관식에서 서술할 때는 여기서 문장에서 이 섬으로 썼는지 이 섬으로 썼는지. 그래서 여기서 섬 A라고 하고 여기 섬 B라고 표현할게요. 섬 A를 의도로 썼는지 섬 B를 의도로 썼는지 여러분이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섬은 원칙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는 뭐예요? A든 B든 상관없어요. 영해 가질 수 있는 거 맞고요. 접속 수역도 가질 수 있죠. 뭐가 문제예요? 얘네 둘에서 가르는 굉장히 큰 효과 기준은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G와 그다음에 대륙궁. 요게 다시 말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려있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요 둘의 경계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섬이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섬이든 간에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고, 인공섬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하는 경우 안전수역 하면서 제가 또 항상 얘기했던 건 뭐예요? 500m. 뭐 딴 건 다 해리 노티컬 마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만 500m야. 이것도 되게 웃기다 그랬죠. 그죠? 3번 인간이 가져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 활성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어야 되죠. 4번 섬과 간조 노출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섬과 간조 노출지는 다르다. 왜요? 섬은 밀물대든 썰물대든 우리가 봤을 때 육지 부분이 보여야 섬이고, 간조 노출지는 밀물대는 바다였다가 썰물대는 섬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간조 노출지는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섬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간조 노출지는 섬이 아니다. 섬은 밀물이든 썰물이든 사시사철 24시간 내내 땅이 보여야 섬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니까. 옳은 문제 뽑는 문제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보여주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강조드리는 게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 국제법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제법은 여러분들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 오히려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예전부터 공부했던 그런 과목들이 더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행정법이 좀 작정하고 어렵게 낸 문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 정도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난이도를 되게 높이는 문제들 있잖아요. 굉장히 높이는 난이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사고 과정을 깊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예요? 다 쉽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서 문제가 나왔어요. 법을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논리가 구성되고 작동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사항들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예요? 기본 개념과 기본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느냐,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국제법을 형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다른 어떤 시험이라 하더라도, 어떤 국제법 시험이라 하더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법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고의 레벨을 올려놓으시면 그 다음에 헌법이나 행정법 있죠? 헌법 또는 행정법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딱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여요.
이거는 이 틀에서 이러한 사고 틀에서 생각하면 답이 그냥 나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법은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법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모든 법들이 일정 부분 다 맥락이 얽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좀 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험에서 많이 레벨을 쌓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법 과목에도 그 논리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웬만하면 상식적이다라고 싶은 문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됐던 거 확인하셨죠? 그렇죠? 부디 제 수업 들어왔던 학생 여러분들은 국제법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챙길 거 다 챙겨 가셨기를 바랍니다. 22년도 9급 시험 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쯤 하고요.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7급 시험도 나올 텐데 그것도 미리 예측을 조금 드리면 지금보다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난이도 올라가는데 그래도 뭐다? 가치 있는 상세 조문과 기본 사항이 담겨져 있는 판례들에서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판례 문제 딱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이 아니라 노태범 사건에서 나온 진정한 관련성 얘기를 다르게 바르셀로나 트랙션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그 문제가 16번 문제, 16번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걸 제외하면 판례 문제가 없었죠. 아마 여름에 치러질 7급 시험에서는 판례 문제가 분명히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은 좀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내년도 시험 뭐 아니면 다른 시험 하시든지 간에 하여튼 기본으로 돌아가서 용어와 기본 법리에 충실하자.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니까 의미 없어 보이지만 너무 많이 강조한 지문들이 이번에 그렇게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보셨으리라 믿고 그리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